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체계를 가진 첨단 기술의 대군이라도 지휘 체계가 엉망이라면 당나라 군대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해군에는 상륙작전을 감행할 시 모든 것을 지휘하는 대장선의 역할을 하는 독도급 대형 수상함이 있는데요. 강습 상륙함의 성격을 가진 독도함은 우리 해군에게 있어 상당한 모험이자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한 시험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두 번째 함인 마라도함이 드디어 3년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취역해 우리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마라도함에는 세계 최강급의 뛰어난 최첨단 레이더와 최신 장비들이 탑재된 것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마라도함은 우리 해군의 선박 중 가장 빠른 선박으로 물 위에서 최대 시속 60노트, 111.12km나 되는 압도적인 속도로 군병력을 상륙시키는 공기부양정 솔개 LSF-2급 고속 상륙정 두 척을 운용하고 UH-1, AH-1, 카모프 32, KUH-1, AW159, AW101, CH-46 등의 다양한 헬기를 최대 7기까지 싣고 아주 빠르게 위협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차 6량, KAV 7량, 트럭 10대, 야포 3문 정도의 상륙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데요. 최대 720명이나 되는 1.5개 대대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마라도함은 유사시 적진의 후방에 빠르게 병력을 투입해 순식간에 적진을 장악하는 치명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도함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 취역한 마라도함은 얼마나 더 발전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고 은밀하게 크게 달라진 현대전에서의 상륙작전.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상륙작전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이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 20분짜리 오마하 해변 상륙작전은 영화사에 길이길이 회자될 무시무시한 장면이었죠. 해상으로부터 적지에 상륙하고 기동하는 상륙작전은 현대전에 들어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상륙작전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전개를 만들거나 전진 거점을 확보하는 일, 적이 특정 지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저지하기 위한 목적 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점은 특히 4단급 이상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상정할 수 있는 전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게 필요한 수단인데요. 과거와 달리 강력한 지대함 미사일 포대가 배치됨에 따라 이제는 덩치 큰 상륙함이 해안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아군 해군이 제해권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가급적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먼 원거리에서 상륙 돌격 부대를 투사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적진의 해안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수평선 너머 있을 경우 지구 공면 효과에 의해 수면 위에 떠있는 아군의 수상함들은 적들이 가진 지상배치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란 여기서부터 상륙 전력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10노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륙정이나 구식 상륙 장갑 차로는 방어군이 준비를 갖춰 대응할 수 있게 되기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시속 110km가 넘는 공기부양정 형식의 해군 상륙정 LCAC, 로터의 방향을 앞으로 꺾어 해수면에서도 시속 509km로 빠르게 움직이는 병력 수송기 V-22 오스프리 같은 고속 상륙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상륙작전 시 무거운 기갑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작은 상륙정이라 해도 방파제에 가로막히거나 갯벌이나 지반이 약한 모래사장 같은 곳에서는 상륙을 시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부양정 형식의 해군 상륙정은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해안까지 기어올라와 전차를 비롯한 장비와 병력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나온 것과 같은 상륙정들이 올라가기 쉬운 넓고 평평하며 단단한 해안은 세계 해안선의 5%밖에 되지 않지만 공기부양정의 경우 깎아지른 절벽만 아니라면 80% 이상의 해안선을 힘들이지 않고 더 깊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상륙정으로 수송되는 상륙 돌격 장갑차 역시 함께 고속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속 상륙 전력이 너무 비싼 것들이 많아 투입되는 전력에는 제한되고 비용은 막대하게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현재는 적의 야포 사거리 바뀐 해안선 20km에서 30km쯤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수평선 밖에서 헬리콥터 등으로 상륙 해안 후방에 병력을 실어 나르는 공중 돌격 또한 상륙작전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이나 최첨단 기술이 중요시되는 현대전에서도 이외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수송 능력인데요. 실제 걸프 전쟁은 지상전을 시작한 지 10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버렸지만 이를 위한 병력을 모으는 데만 반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현대 수송 능력은 세계제 2차 대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상승했지만 그만큼 군대의 무장과 보급에 필요한 물자도 크게 증가해버렸는데요. 걸프전 당시 미군의 기갑부대는 2차 대전 때 롬멜 장군의 아프리카 군단이 창설될 때부터 해산될 때까지의 연료 소모량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소진할 정도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하루에만 3만 톤 이상의 보급 물자가 필요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만큼 현대전에서는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대형 함선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둘 다 만재 배수량이 18,800톤에 달하며 길이 199.4m에 폭 31.4m나 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많은 물자를 유사시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약 6,400제곱미터 규모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1번부터 5번까지 5대 헬기가 동시에 이착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작전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경납고에 공기부양정 2척, 전차 6대, 장갑차 7대를 태우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150여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승조원 식당을 포함해 총 3개의 식당이 있어 한번에 1,200여 명의 대인원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최대 1,1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침실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륙작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 치료와 수술을 위한 응급환자 수술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 방사선실, 치과, 임상병리실, 약국, 격리병실 등 13개 구역으로 나뉘어진 대규모 의료시설 또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볼 때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우리 해군에 반드시 필요한 함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독도함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탐색 구조 작전의 컨트롤 타워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해상과 수중, 공중 작전을 입체적으로 수행하는 해상 지휘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중 작전을 위한 해난 구조대 SSU 요원들, 해군 특수전 전단 UDT-CL 요원들, 항공기 통제 요원, 육공군 연락장교 등 700여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어 모든 작전이 한 곳에서 이뤄지게 하는 지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도함의 넓은 비행갑판은 육상으로부터 공수되는 인원 및 물자, 장비 등을 신속하게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라도함의 개선점, 얼마 전 취역한 두 번째 독도급 수송함인 마라도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가장 큰 변경점은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달리 사면 고정식 마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공 레이더를 고정형으로 변경했고 덕분에 상시 360도 전방위 대공 탐색 기능을 가집니다. 독도함에서는 회전식 레이더인 스마트 L 대공 레이더를 운용했지만 마라도함에서는 사각이 없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해상용 3차원 다기능 A사 대공 레이더인 ELM-2248 MF 스타로 교체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사면 고정식으로 450km나 되는 탐지거리를 정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함교의 레이더 구조물 모듈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국산 무기 체계를 탑재하며 방어력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독도함에서는 작은 MW08이었던 탐색 레이더를 마라도함에서는 우리의 국산 탐색 레이더인 SPS-550K로 교체했습니다. 탐지거리가 약 250km에 이르는 SPS-550K는 마라도함의 MW08에 비해 약 5배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마라도함의 대공 탐색 능력은 독도함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표적 처리 개수가 2배 이상 증대했기에 방어력의 상승 또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형 수직 발사대인 KVLS에서 발사되는 해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을 장비하고 근접 방어 시스템 CIWS를 20mm 펠렁스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항공 관제소의 형상이 변경되었으며 효율적인 항공기들의 통제를 위해 전망이 더 좋은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 외 V-22 오스프리와 같은 수직 이착함 항공기의 운용을 위해 비행갑판의 재질을 보강했고 최신 기술의 통신 전자장비를 탑재한 것이 마라도함의 개선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아직 V-22 오스프리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V-22 오스프리는 병력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머리 바로 위에 지나가기 전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정숙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싸다는 점과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많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급 상륙함도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우선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입니다. 초기 해군 기동 전단 항진도를 볼 때 중심의 독도함이 D함으로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함정들이 이를 호위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독도급 수송함은 지휘함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디젤 엔진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20노트 근처에 머물기 때문에 다른 함정들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도급 수송함의 항공기들도 빠른 속도로 인한 맞바람을 맞아야 양력이 증가해 쉽게 이륙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독도급 수송함을 설계할 때는 스키 점프대를 활용해 항공모함처럼 운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3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항공모함을 건조하기에 앞서 실제 운용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죠.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30노트의 속도가 나기 때문에 독도급 상륙함은 대양해군의 기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도급 수송함은 대신 상륙전 지휘 및 수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층 경납고를 가진 미스트라급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후안카를로스 1세급 강습 상륙함 등에 비해 독도급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경납고가 단층입니다. 그래서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대신 승조원들의 주거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곳까지 경납고가 연장되어 버렸는데요.
이에 따라 경납된 데크 공간 길이만큼 승조원과 상륙병들 및 기타 탄약, 유류 등 물자 저장을 위한 거주, 수납 공간이 대폭 줄어버리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항공모함이 아니기에 탱크나 보병, 장갑차, 군용 트럭과 경차량, 보급을 위한 화물을 싣고 다닐 독도급 수송함들에게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업그레이드된 마라도함이 기존 독도함을 운영할 때 발견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상륙 지휘함으로써 더욱 믿음직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보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